국힘 내부 문제로 좀 가면은 지금 네. 이준석 신당이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생각보다 뭐 힘이 별로 없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막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갈라치기, 그리고 여기도 또 증오, 또 뭐 말장난, 게임 이런 걸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중도층이라든가 지식인층이 그쪽에 잘 안 붙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론주도층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40, 50대 직장인들을 여론주도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표를 잘 안 줘요. 역대로 우리가 제3지대가 성공했던 상황들을 보면은 안철수 신당도 40, 50대들이 움직였어요. 40, 50대들이 제법 움직였고요. 뭐 과거에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게임의 영역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치와 철학의 영역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내놓은 그 노인층들에 대해서 이 뭡니까 지하철 네. 무임승차를 없애겠자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기존에 했던 갈라치기 방식 그대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선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 하는 스타일로 본다면. 네. 현재 하는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네. 정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달리 결을 달리하면서 이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이제 용해인 뭐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해서 3인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좀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선거구제 뭐 주장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선거구제 하고 있고 뭐 어찌됐든 이번에 뭐 드러난 이슈가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뭐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거구제의 문제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고 본인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 먼저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먼저 내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느냐, 진보적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이야기해야지, 게임의 룰부터 접근해버리면요, 형제 간에도 유산 분배부터 이야기해버리면은 마주 앉기가 불편해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게임의 룰도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할 거냐 탄핵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쪽의 공식 견해는 있는 것 같고요. 퇴진과 탄핵으로 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실제 토론회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하던데, 충분히 지금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미래 비전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세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뷰도 직접 해봤고, 용해인 의원의 또 이런 그 토론회 같은 데도 직접 제가 이제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파괴력은 생각보다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그래,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손가락 건강이 우려되는 안철수 의원이, 뭐 정책 이야기 나도 하고 싶은데 기자들이 안 써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자들은 또 정책 이야기를 쓰지도 않으면서 안철수 의원은 맨날 뭐 이상한 해프닝만 이야기하고 정책에 관심이 없더라,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더라, 서로 똑같이 비난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 안철수 잘못인 거죠. 재미나게 자극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했던 무상급식 생각나시죠? 그죠? 정책 이슈잖아요. 잘하면 정책 이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약간 오해하고 보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팔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또는 아주 소기업의 제조업체 상품도 너희는 왜 지금 이거를 마케팅 프로모션 제대로 못하느냐, 사실 안 써주니까. 내용이 좋아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 차별에서 오는 구조적 건데. 차별을 받고 있죠. 예. 민주당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언론의 분량이 국민의힘의 절반밖에 두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슈를 4개를 할 걸 2개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진보
쪽 신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이슈를 나열하지 말고 한두 가지 집중해가지고 이슈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죠. 뭐 충분히 이제 참고할 만한 지적이나 이제 조언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인적 그리고 물적 뭐 그런 걸 이해를 이런, 이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이제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평론 한 13년 하면서 박 교수는 저희 이제 그 생각에 뭐 동의 여부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또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진보진영 그룹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거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저는 중도에 있는 스윙보터들이 의사표시를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일지 모르지만 실제 총선에 가면 이번에는 제3당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준석이고 이낙연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원인 제공을 하는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저는 이게 이제 독립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낙연이냐 뭐 이준석이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종속 변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깨지는 상황에서 보수표가 민주당 쪽으로 올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민주당 진영에서 같은 결을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저는 연동형으로 갈 거로 보거든요. 그 연동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다당의 구조이든 아니든 소수 정당들이 결국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이제 실제로 100대 200의 구조가 원튼 원치 않든 반국민의힘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제는 민주당만의 선전이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과 개혁연합신당의 선전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되면 우리 뭐 내기한 것처럼 한번 기다려보죠. 뭐. 이제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이제 진보신당 하시는 분들도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용행 기본소득당 대표가 요즘 뭐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파이팅 있게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개별 의원으로서의 성적표는 훌륭하다고 봅니다만 예.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담론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의 국가, 뭐 이명박의 국가, 문재인의 국가, 또는 또 뭐 김대중의 국가. 우리 그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하물며 윤석열의 국가, 이재명의 국가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용해인의 국가는 뭘까요? 이준석의 국가는 뭔가요? 갈라치기 하는 건가요? 재미난 건가요? 이낙연의 국가는 엄중한 국가인가요?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뭐 대선 후보 아닐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애국심이나 국가관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검찰총장처럼 똑같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파쇼지 뭐. 그게 파쇼더라도 파쇼라는 것도 하나의 총체적인 가치 체계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가치와 철학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총리감이다, 뭐 단체장감이다, 국회의원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기회가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약간 주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기성세대와 맞서 싸우면서 바꿔보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가산점을 줘야 한다. 박수를 좀 더 크게 보내줘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주장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이제 뭐 종식시키려면은 몰빵론이 아니라 하객진으로 네. 포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해인 같은 분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이는 거는 왜 자꾸 게임의 룰의 문제로 보이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은 이제 가려서 들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폭넓게 좀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정당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제3의 결에 대한 동의를 하는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총선에 출마 의지도 강하게 있고요.
자, 이런 면에서 이현주 의원이 요즘 뭐 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그 아마 제가 보니까 국내 지금 이제 빅 스피커들 중에서 한 5위 안에는 뭐 무조건 든다 이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또는 이제 검찰 중심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동의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당금질을 해서 총선에 어느 쪽으로 가든 한번 합류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에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삼지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이제 부동층,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60%가 나옵니다. 네, 사실 그분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이현주 의원이든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첫 번째로는 대권 주자 같지 않아요. 아직은. 예.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해 주잖아요. 화가 닿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정치 안 하시겠지만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은 제3지대로 간다고 칩시다. 몰릴 거예요. 왜? 대통령 감 같거든. 한국 사회 전반적인 데에서 자기 철학을 갖고 있거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한 거야. 또 역으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10살 좀 젊었다 칩시다. 저는 지금 상황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가를 운영할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 깜처럼 보이고 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우리 사회가 또는 유권자 국민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좀 바라봐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분들이 정치하면서 성장해온 방식의 문제예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담론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역할 때도 담론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와서도 담론을 던졌고 다시 그쪽에 가서도 담론을 던지고 자기 담론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유시민 장관이 주장했던 뭐 사회적 투자 국가라든가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자기 담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담론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투자로서, 어떤 사람은 재미난 게임 전략가로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이 한 단계 높아진 대선 주자감이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고요. 그것도 실제 그런지 한번 이제 보시죠.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걸로 보면 작용을 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정치의 질이 워낙 정말 저급하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만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상당히 생기는. 그럴 수는 있죠. 예,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봤을 때 이번 총선처럼 변동수가 많은 것은 아마 2016년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분위기를 언론이 아직까지는 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언론도 나름의 이제 편향성,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투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심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드러내 주지 못하는 이런 하기 상황이.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언론이 솔직히.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제3지대의 선전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굉장히 우리 앵커님의 기대심이긴 한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예, 최소 5석은 한다고 봐요. 예. 비례대표 5석은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50석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서울에 출마하느냐 이런 것도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작아지는 정당, 자기 혼자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만이라도 크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가 올 연말, 지난 연말과 연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고 세력이 좀 붙고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출마하겠느냐? 그래서는 전국 선거 끌고 갈 수 없는데
그럼 서울에서 출마해야 된다. 그럼 저기 강남에서 출마하면 되죠. 뭐 어디서 출마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판을 키워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당신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라고 먼저 성공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지지층들을 분석해 보면 한 40% 정도가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로부터 제일 많이 얻어맞은 사람 예.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분리되어 나와야지만이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 하나는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서 표를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 지지층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기대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보다도 더 정책적이고 미래 비전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하는 행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하자면 첫 번째, 양두구육은 본인이 실수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양두구육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변해야 됩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세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기자회견을 노원구에 있는 어느 숯불갈비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본인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국가의 미래, 정책적 차별성을 얘기하는 사람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은 본인 딴에 엄청난 비전과 그리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것이 매우 차별화된 이준석만의 정책이다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박 교수나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은 야, 이준석 너무 깨돌이 같은데? 쏟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쏟아내니까. 민주당도 때로는 그런데 쏟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남북평화협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평생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기자들이 돌아서 묻습니다. 에이, 대표님 그거 말고 딴 이야기 없습니까? 총재님 딴 이야기 없습니까? 그걸 무시해야 돼요. 지도자는 늘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자기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언론이 지루하다, 대중이 지루하다고 느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장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치 기획이에요.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보면요. 참모들이 게으른 건지 정치인들이 게으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늘 마이크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지루하니까 그거 말고 그건 어제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 없습니까? 또 딴 이야기 없어? 이거는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진영 교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신당에 대한 이야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제 의견에 좀 동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박진영 교수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저희 생각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좀 비교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